북한에서 한 여성이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최고 기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먹는 스위스산 초콜릿 한 상자면 장마당에서 쌀 몇 가마를 살 수 있는 현실을, 외국인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동안 밖에서는 약도 구하지 못해 한약재를 삶아 드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혜라고 합니다. 가명이지만 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72년생으로 올해 53살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고 3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는 그 화려한 평양 말입니다. 어머니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평양으로 피난 오셨다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우리 집안은 3대째 평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거든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평양의 한 보육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인민보안성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43살 때였지요. 당에서 저를 특별히 선발했습니다. 당 간부들의 자녀를 전담으로 돌보는 보육교사로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신원조사도 철저하게 받았고 사상 검증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성심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권층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보육원에서는 배급받은 옥수수죽으로 아이들 끼니를 때워야 했는데 여기서는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왔습니다. 아이들 옷도 달랐어요. 일반 아이들은 형제들이 물려입은 헌옷을 기워서 입는데 여기 아이들은 중국산, 심지어 남한산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그 자녀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특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만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은 하루에 서너 시간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나왔습니다. 석탄을 배급받아 아궁이를 때는 다른 집들과는 달랐지요. 남편과는 그 무렵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의문을 입 밖에 냈기 때문입니다. 여보, 왜 우리만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그러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그런 소리 밖에서 하면 우리 다 죽어. 남편은 체제를 의심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내가 느끼는 게 맞다.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 한다. 내 자식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는 6.25 때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더 조심했지요. 2017년 제가 4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당 간부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따랐고 부모들도 저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특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무,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더 중요한 임무가 제 인생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두 세상을 매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질문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정말 평등한 사회주의인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 그 질문은 작았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눈 녹듯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2018년 3월이었습니다. 평양에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박은혜 동무 특별 소환입니다. 보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소환은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영광이거나 끔찍한 불행이거나.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 삼엄한 경비, 여러 겹의 검문소를 지나 들어간 그곳.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님 일가가 사시는 특별구역이었습니다. 박은혜 동무는 지금부터 국가 최고 기밀 임무를 맡게 되었소. 이 일은 당신의 3대가 깨끗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요.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말해주었습니다. 최고 존엄의 따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님의 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의 이름은 철저한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다 알려진 이름이지요. 김주의 양말입니다. 이 임무는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하오. 단 한마디, 단 한 글자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동무도 알 것이오. 3대 멸족.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최고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충성심을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맹세했습니다. 원수님 일가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8년 봄부터 2020년 초까지 약 2년 동안 김주의 양의 유모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방은 제가 사는 아파트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외국에서 그려온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평양의 어떤 백화점에서도 본 적 없는 장난감들이 방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 함께 일하는 다른 보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제 인형이 집이라고 합니다. 원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거래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인형이 집 하나 값이면 장마당에서 쌀 몇 가마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작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만져보면 고급 천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프랑스 브랜드,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받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데 말입니다. 은혜 동무, 주의 양 간식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준비된 간식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위스산 초콜릿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외국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초콜릿 한 상자 값이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말 사면 5천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애야, 이리 와서 먹어야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고 귀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 뿐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저는 특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부모들, 요리사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었는데 그곳도 평양의 일반 가정집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일하던 일반 보육원에서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옥수수죽도 다 못 먹고 쓰러진 아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교실에서 떨고 있던 아이들.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 왜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는 저렇게 살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살까? 라디오에서는 매일 방송이 나왔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어버이시며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의 양이 먹는 우유는 일본산 고급 분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 우유 한 잔이면 일반 가정 아이 10명은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조선족 출신 요리사 한 분과 친해졌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분이었는데 가끔 부엌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은혜 선생님, 여기 생활이 어때요? 좋습니다. 영광스럽고요. 정말요? 표정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이 다 죽는 겁니다. 그분도 제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사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되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힘들지?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내가 6.25 때 겪은 일 있잖니.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 그게 세상이야.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말입니까? 쉿.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까?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곳에서 일하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 같은 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이게 사회주의 평등입니까? 이게 인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미소 짓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금간 도자기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결국 깨지고 마는. 2018년 여름부터 2019년까지 저는 그곳에서 일하며 북한 주민들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의 양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는데 큰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리는 걸 보니 전부 외국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자에 적힌 글자들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외국 글자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보지 말고 일이나 하시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프랑스제 유모차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유모차 하나 값이 일반 주민의 1년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쌀백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주의 양의 옷장은 계절마다 새로 채워졌습니다.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라 수십 벌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형이 물려준 옷을 기워 입는데 제 아들은 그때 25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지요. 군대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서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런 제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외국인 선생님이 왔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러 온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죄인데 여기서는 외국인이 직접 와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져온 교재를 보니 전부 서양 것이었습니다. 저건 괜찮은 겁니까? 제가 다른 부모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괜찮아요. 여기는 다른 세상이니까요. 다른 세상?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평양인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의 양의 식탁에는 매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바다에서 온 생선까지. 일반 주민들은 명절에나 고기 한 점 먹을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과일도 그랬습니다. 딸기, 포도, 사과, 배. 계절에 상관없이 늘 신선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명절에 사과 하나를 쪼개서 가족이 나눠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데. 은혜 선생님, 주애가 포도를 안 먹네요. 어쩌죠? 다른 부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먹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 귀한 포도를. 장마당에서는 포도 한 송이가 얼마인데.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때 그 조선족 요리사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요. 고향이요? 평양이 고향 아니세요? 평양이긴 한데 제가 아는 평양은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말없이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말로 하면 위험하니까요. 한 번은 주의 양이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텔레비전은 제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외국 만화 영화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중국에서 들여온 거래요. 특별히 검열 없이 볼 수 있대요. 일반 주민들은 남한 영화 한 편 봤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여기서는 외국 만화를 마음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허락되는 외출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늙으셨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겨울을 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약 좀 구해왔어요. 저는 일하는 곳에서 몰래 가져온 약을 드렸습니다. 감기약이었는데 중국산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구하기 힘든 약이었어요. 은혜야,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 걸리면 어떡하려고.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혜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 엄마가 너 낳고 키웠는데 모를 것 같니? 무슨 일이 있구나. 저는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것들을, 그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어머니, 저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고요. 쉿, 은혜야,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어머니, 똑같은 하늘 아래서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해. 그럼 언제까지요? 우리 아들도 또 그 아들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엄마도 6.25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배급을 타러 줄 선 사람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아줌마들, 굶주린 아이들을 업고 가는 어머니들. 저 사람들은 담장 안의 세상을 알까? 알면 어떻게 될까?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그 진실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곧바로 지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3대가 평양에서 산 특권층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고 기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합니다. 곧 특수부대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건강하세요. 겨우 몇 줄의 편지였지만 저는 그 글씨체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예전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고생이 많은가 봅니다. 특수부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식량도 제대로 못 받고 훈련은 가혹하고 국경 경비나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훈련 중에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26살. 이제 겨우 청년이 된 내 아들.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하는 곳에서 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의 양이 감기에 걸렸는데 곧바로 외국인 의사가 왔습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최신 장비를 가져와서 아이를 진찰하고 외국 약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약재를 삶아 드시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약이 없으니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질문은 이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제가 보는 모든 것이 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2019년 연말이었습니다. 그 조선족 요리사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엌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곳을 떠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생님, 저도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국에 연고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지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보이부가 저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오래 있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출 허가를 받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방에서 이불을 덮고 계셨습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방이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춥게 지내세요? 연탄은요? 배급이 안 나와서 그냥 참고 있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이런 추위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은혜야, 넌 왜 자꾸 와서 걱정하니? 너도 힘들 텐데. 어머니, 제가 만약 멀리 가게 되면 어떡하죠? 멀리? 어디로? 그냥, 만약에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이제 늙었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와 내 아들은 달라야 해. 어머니, 무슨. 엄마가 6.25 때 피난 나오면서 느낀 게 있어. 사람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엄마는 그때 평양으로 왔지만 너는 더 멀리 가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는 아시는 걸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아들은요? 아들은 내가 살아서 불러내야지. 엄마는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에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래요. 중국에서 번지고 있대요. 요리사분이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곧 국경이 완전히 봉쇄될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선생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본 그 엄청난 불평등을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2월 안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티내지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을 지옥 같은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챌까? 혹시 발각되지는 않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2월이 다가왔습니다. 평양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용서하세요. 먼저 가서 아들을 구하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2월 중순 요리사분이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모레 새벽 2시 북문 옆 창고. 드디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주의 양을 마지막으로 재웠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 잘못은 아니야. 이 아이도 그냥 여기 태어났을 뿐이니까.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사진 한 장과 어머니가 주신 낡은 손수건만 챙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 이 길을 간다.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가 살아만 있다면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올게. 그렇게 저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저는 죽거나 아니면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새벽 2시. 저는 어둠 속에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왔습니까? 요리사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선생님을 국경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브로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국경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죠. 저는 가진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한국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오시오. 소리내지 말고.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검문소가 나타났지만 브로커들은 신기하게도 그곳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길을 아는지 숲길로, 산길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입에 풀칠하듯 옥수수떡 한 덩이씩 나눠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2월이라 강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울 게 뻔했습니다. 언제 건너야 합니까? 순찰이 지나가고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쳤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저는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찬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악물었습니다. 빨리, 빨리 건너세요. 브로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뛰세요. 뛰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튕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중국 쪽에서 온 또 다른 브로커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정신없이 끌려갔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뒤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사히 건넜다는 안도감,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아들과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중국 공안도 위험합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숨을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으니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또 걸었습니다. 산길을, 논길을, 마을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해 뜨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저 집으로 가세요. 주인이 우리 사람입니다. 거기서 쉬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낮이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어요.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 좀 쉬세요. 며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정말 살았습니까? 네, 살았어요. 이제 자유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국경선 너머의 불빛들, 그곳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아들을 데리러 갈게요. 손에 쥔 아들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아들을 구하겠다고. 강을 건넌 그날 밤 저는 북한 사람 바그네에서 탈북자 바그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면서도 가장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조선족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흰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밥이 맛이 없어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할머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나도 어릴 때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6.25 때였지만 할머니도 북한 출신이셨습니다. 전쟁 때 가족과 함께 넘어와서 중국에 정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할머니가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며칠은 괜찮은데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단속을 나오거든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려요. 송환.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는 겁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옮겨야 합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갑니까? 일단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해요. 한국 가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요? 무슨 일을 합니까? 식당 일이나 공장 일.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런 일밖에 못해요. 우리는 야밤에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옌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였지요. 브로커는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사장님은 조선족 아줌마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일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분증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대신 월급은 적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 단속 나오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북한 돈으로 치면 꽤 많았지만 한국 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다 조선족이에요? 네, 다 조선족이지요. 사장님이 대답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손님은 공안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거기 부엌에 있는 사람 나와봐요. 아, 저 애는 시골에서 올라온 애인데 신분증 검사합니다. 나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저는 빨리 나와요. 그때 사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뒷문 쪽에 도둑이야. 공안이 뒷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밀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요. 앞문으로.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도 식당에 두고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탈북자지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돕는 일을 해요. 정말입니까? 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면 잡혀요. 그분은 저를 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에 숨는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며칠 있으면 한국 가는 루트를 마련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넘어온 사람,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온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리려 온 사람.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 때문에 왔어. 아드님이요? 응. 북에 아들을 두고 왔어.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꼭 데려올 거야. 저도 동생을 두고 왔어요. 13살인데 너무 걱정돼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한 달쯤 그 교회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답답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은 한국행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에요.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3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00일 가까이 지낸 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드디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한국 가서 꼭 연락할게요. 그리고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하러 갈게. 중국에서의 100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렵고 매일 잡힐까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살기 위해, 아들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더 긴, 더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초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벤에 올랐습니다. 저를 포함해 탈북자 5명이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어요. 선교사님과 브로커가 함께였습니다. 이제 중국을 빠져나갑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지시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됐거든요.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먹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해요. 산이었습니다. 높고 험한 산. 저는 5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 텐데 저는 더 힘들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해야죠. 아들을 만나려면. 저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고마워. 할머니라니. 저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하지만 그 아이 눈에는 제가 할머니처럼 보였나 봅니다. 이틀 밤낮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우리는 작은 마을에 숨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은 뭡니까? 차로 이틀 정도 걸려요.
하지만 검문소가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흘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잤어요. 그런데 넷째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대요. 북한 정보원들도 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원.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는 겁니까? 김주의 양의 유모였던 저를 당장 떠나야 합니다. 지금 안 가면 다 잡혀요.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또 차에 올랐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은 더 위험했습니다. 검문소마다 뇌물을 주고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군인이 차를 세우고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요? 우리 친척들입니다. 결혼식 가는 길이에요. 브로커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군인은 돈을 받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북한에서도 뇌물은 있었지만 여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높고 차가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안전합니다. 대사관이요? 네. 거기 들어가면 한국 정부가 보호해줘요.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사관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북한 사람 같은데요. 맞아요. 대사관 앞을 감시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선교사님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관광객인 척해요. 5명이 한꺼번에 가면 이상하니까 1명씩 따로따로 가요. 첫 번째 아가씨가 갔습니다. 관광객처럼 사진을 찍으며 대사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철문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시오? 뒤를 보니 북한 사투리를 쓰는 남자였습니다. 북한 정보원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관광객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탈북자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잡히다니.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나세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밥.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뜨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어머니, 아들아,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3개월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잠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은 넓고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떠들었어요. 총을 든 군인도 없고 검문소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일까?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하나원입니다. 또 할머니라고 부르네요. 저는 51살인데.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직원분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누르면 전화가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도 돼요. 인터넷. 저는 그 단어조차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네, 뭐든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자유니까요.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김정은, 평양, 군사 퍼레이드. 익숙한 장면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판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여기, 이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이렇게 많은 물건이 없었습니다. 이 초콜릿, 얼마예요? 1,500원이요. 1,500원. 북한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콜릿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의 양이 먹던 스위스 초콜릿은 여기서도 특별한 거였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여기 와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니?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 씨, 울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북에 있는 가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겁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였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여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응, 선생님은 저 멀리서 왔단다. 북한은 어때요? 여기랑 달라.
하지만 거기도 너희처럼 예쁜 아이들이 많이 살아. 아이들을 보면 주의 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아직도 외국 초콜릿을 먹고 외국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곳에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나갔고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권력층은 외국 물건을 마음대로 씁니다. 한 아이가 먹는 초콜릿 값으로 북한 어린이 10명은 일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셨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불평등한 곳인지. 지금 저는 53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아들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있는 꿈을요.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돈을 모으고 있어. 언젠가 너를 데려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국경을 막고 있고 탈북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강을 산책합니다. 강을 보면 두만강이 생각나요. 제가 목숨 걸고 건넌 그 강. 이제 저는 자유롭게 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밤 12시에도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하철을 탈 때면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자유롭게 가고 있구나.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 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가 죽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여기 왔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처럼, 제 어머니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평양 거리를 걷고 싶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어. 이제 우리 함께 자유롭게 살자.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 자유를 우리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있는 제 가족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요.